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주값이 오르지 않는 범위에서 주세도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열흘 넘게 서울과 서해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오늘로 나흘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원 파악을 위해서 전월세 거래도 신고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취재했습니다. MWC 2019가 폐막됐습니다. 특별 취재팀으로 현장에 다녀온 취재기자들 그리고 중앙대 위정현 교수와 함께 올해 MWC를 집중 결산해 보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항목인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이 혜택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언급을 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예, 소득 공제 범위를 줄이겠다고 홍 부총리가 얘기했다고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일찌감치 신용카드 소득 공제와 관련해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지가 아닌 공제 범위 축소라고 밝혀 일단 내년에도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일 경우 일단 1천만 원까지는 써야 그 이상 쓴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시작됩니다. 결국 현재 25% 이상인 사용분 기준을 더 높이는 등의 혜택 축소가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비과세 또 감면 관련 제도도 좀 손을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비롯해 최근 재정개혁특위가 제안한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대 혜택 축소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역 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은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술에 적용되는 주세 개편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고요? 네, 정부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던 종가세를 술의 양이나 알코올 농도로 과세하는 종량세로 바꾸기로 방침을 정하고 개편안을 검토 중인데요. 종량세가 적용되면 원가 자체가 높은 수제 맥주나 국산 맥주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서민들의 술로 자리 잡고 있는 소주인데요.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에 종량세로 바뀌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결국 종량세로 전환하지만 소주에 대해선 별도의 조치를 통해 가격을 유지시킬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미세먼지가 벌써 열흘째 서울과 수도권, 서부 해안 쪽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오늘로 나흘 연속 발령이 돼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지금도 상황이 좋지는 않죠? 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보다는 옅어졌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충북 지역은 오전 매우 나쁨 수준에서 현재는 나쁨 단계로 내려왔습니다. 오후 4시 기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23 마이크로그램, 인천은 133, 경기도가 147 마이크로그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충청권과 전북 지역인데요. 여전히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초미세먼지는 서쪽 지역이 모두 매우 나쁨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울 78, 경기 98, 세종시는 124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오늘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9개 시도에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는데요.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있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시내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정부가 오전에 긴급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오전 10시에 환경부 장관 주재로 미세먼지 긴급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9개 지역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지자체별 조치 사항과 향후 대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번 주 중반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발 오염물질이 추가로 날아올 것이라는 예보도 나온 상황이어서 오늘 밤부터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파트는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전월세도 이런 임대거래도 실거래가대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강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임대차 등록 건수는 673만 건. 이 가운데 임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153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전체 임대 거래 10건 중 7건이 실제로 얼마의 계약을 맺었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임대로 돈을 벌면서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집주인이 있다 보니 세원 파악을 위해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서 과세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금 탈루 검증 등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인은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모두 노출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임대차 신고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국토부도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은 아직까지도 임대료와 임대 요령 등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되어 있지 못합니다.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서 정부와 공공이 앞장서서 풀어가야 할 숙제들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을 양지로 끌어내 임대 사업자의 세금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정부의 발걸음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대한항공이 오늘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내부적으로 기념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행사에서 이번 달 있을 주총 대결을 앞두고 어떤 얘기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오늘 대한항공이 50주년 행사를 조용하게 내부 행사로 열었다고요? 네, 대한항공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임직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은 조원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만 모인 내부 행사로 열렸는데요. 최근 조양호 회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데다 이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외부 행사를 자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조양호 회장이 특별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네, 조양호 회장은 발의를 했는데요. 업무상 실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업무 실수나 단순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 1,000여 명이 승진이나 호봉 승급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조 회장의 이런 조치는 주총 대결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달에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2대 주주죠. KCGI와 좀 여러 가지 대결이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한진칼은 KCGI가 낸 이런저런 주주 제한 조치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진칼은 KCGI가 낸 주주 제안을 주주총회에서 논의하라는 취지의 법원 결정에 불복했고 항고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진 측은 소수주주가 주주 제안 등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부터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법조항을 근거로 KCGI가 주주 제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예, 요즘에 대출 시스템이 좀 많이 소비자 편의로 좀 개선이 됐다고 해도 아직도 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고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 모양입니다. 특히 소액 대출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금융당국에서 핀테크 기업이 심사를 전담을 하고 은행은 대출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금융입니다. 예, 소액 대출 관련해서 심사와 대출이 굉장히 간단해진다라는 건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금융위원회가 5가지 혁신 금융 서비스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해도 된다고 허가를 내줬는데요. 그중 하나가 소액 대출 관련 심사 간소화입니다. 간편결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인기가 많은 토스라는 앱이 있는데요. 토스가 SC제일은행과 손을 잡고 소액 대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소액 대출을 희망하는 토스 가입자 김모 씨가 있다고 가정하면 토스는 김 씨의 신용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SC은행은 이를 근거로 대출 승인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대출 심사가 많이 좀 간단해지겠군요. 네, 우선 서류를 기반으로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던 심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단하면서 빠릅니다. 심지어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20, 30대 고객층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이번에 허용된 다른 핀테크 관련 기술은 뭐가 있습니까? 네,
NH중앙회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고객의 정보를 간단하게 수집해 심사 절차를 최소화하는 서비스 핑거를 시도키로 했고요. 음성 AI를 활용해 보험계약 대출을 심사, 실행하는 기술도 이번에 허용됐습니다.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은 최대 2년 동안 해당 서비스를 테스트해 볼 수 있으며 성공하면 해당 서비스를 금융사에 팔거나 직접 인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정부가 오늘 수출 활력 대책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수출이 최근 석 달 연속 줄어들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예, 일단 어떤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까? 네, 정부는 우선 수출 채권 조기 현금화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출 기업이 채권을 기반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미리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출 기업의 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들도 조기에 대금을 받을 수 있는 3천억 원 규모의 특별 보증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수출 계약서만 있으면 원자재 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출 계약 기반 특별 보증 제도가 시행됩니다.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져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나 수출 실적이 없는 스타트업에도 자금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사후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보증이나 대출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을 제도화해 실무자의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무역 금융 규모에는 지난해보다 15조 3천억 원이 늘어난 235조 원이 공급됩니다. 예, 주로 단기적인 대책들이 많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대책들이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다 보니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 요구가 커져 왔는데요. 정부는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문화, 콘텐츠, 한류 등 신수출 성장 동력으로 지정하고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한 곳이 우리 전체 수출의 20% 넘게 차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남방, 신북방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도 대폭 강화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서 2년 연속 수출 6천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예, 한국의 부자 리스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개인 재산이 1조 원 정도는 돼야 이 리스트에 들어가는데요. 그동안에 재벌 출신들이 독식을 했던 기존 명단에 게임이나 바이오 등을 통해서 부를 쌓은 신흥 부자들이 대거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류정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연간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국내 게임업계의 1, 2위를 다투는 넷마블.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방준혁 이사회 의장의 최종 학력은 고교 중퇴지만 2000년 회사를 창립한 뒤 19년 만에 1조 원대의 막대한 부를 일궜습니다. 중국판 포브스인 후룬이 발표한 올 세계 갑부 순위에서 국내 부자 순위를 매긴 결과 방 이사장 같은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넷마블과 함께 게임회사 양대 산맥인 NXC의 김정주 회장과 부인인 유정연 NXC 감사, 월급쟁이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도 1조 원 이상 자산가로 명단에 명시됐습니다. 부의 대물림 현상도 여전해 1조 원대 부자 가운데 대부분은 재벌가 출신이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8조 원의 자산을 보유해 세계 66위를 기록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10조 원에 육박하는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본준 LG그룹 부회장,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등이 10억 달러 이상 자산가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부호 순위로는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가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카드 수수료를 대폭 올린 신한과 삼성, KB, 국민카드 등 5개 카드사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렸다면서 계약 해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남과 홍대 등 서울시 주요 상권의 적정 임대료와 권리금이 공개됩니다.
서울시는 150개 핵심 상권 15,000여 점포의 3년치 임대료와 권리금 시세 등을 조사해 통상 임대료를 산정한 뒤 올해 말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 제주도가 의료 사업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녹지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5일 개설 허가를 받은 지 90일째인 오늘까지 문을 열어야 됐지만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개원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적립 현황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통신사업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관련법 시행 개정령안에 따르면 통신사 마일리지는 휴대전화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만큼 가입자에게 제공되며 통신요금 결제나 멤버십 포인트로 전환해 쓸 수 있습니다. 예, 앞서 정부가 수출 활력 대책을 내놨다라는 말씀 우리 취재기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죠. 조금 더 의미, 그다음에 실제 실효성이 있는 대책들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인하대 정인교 교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인교입니다. 예, 교수님 일단 수출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말씀 좀 듣고 싶네요. 예,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로 6천억 달러 수출을 달성을 해서 내수가 이렇게 어려웠지만 그런대로 경제 성장이 유지되었던 것은 수출 때문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최근 우리 수출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고 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 환경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미중 통상 마찰을 우려했던 미국과 중국의 수출자나 수입자들이 미리 관세가 올라가기 전에 수입을 앞당겨 놓았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중국 경제도 좀 덕을 상대적으로 봤고요. 그런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이제 이미 수입 재고가 엄청 쌓여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이 유지되면서 작년에는 말 그대로 밀어내기 수출을 했는데 그러네요. 올해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세계 경제 전체로 보면은 경기 둔화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으면서 반도체라든가 석유 제품의 단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의 성장이 둔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자체의 이제 수입도 약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줄어들고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출이 지난 3개월 동안 악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수출의 26%, 건 27%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 당연히 직접적인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거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산업 체제를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오늘 좀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 이제 반도체든 또 자동차도 그렇고요. 석유 제품 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장치 산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장치 산업을 하루 단기간 내에 어떻게 조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맞추어서 제조업 어떤 구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나가야 되는데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도 보면은 중장기 대책이라고 돼 있지 당장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대신에 이제 지금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무역 자금을 좀 더 넓혀 확충을 해서
기업들이 수출 초기 계약 단계에서부터 예. 이런 금융 지원을 받아서 수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라는 게 그게 사실 역점이고 나머지 사항은 언급은 되고 있지만은 뭐 그거는 꽤나 시간이 걸린 이후에나 효과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나온 대책 크게 보면은 단기 대책, 그러니까 무역 금융을 더 늘리겠다는 단기 대책하고 중장기적으로 이것저것 좀 하겠다라는 장기 대책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 대책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좀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제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무역 금융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건데. 물론 뭐 그게 이제 금액을 한 1,000억 달러 정도, 1,000억 원 정도로 늘렸죠. 일부 중소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또 까딱 잘못되면은 이게 무역금융이라는 게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면은 부실로 그렇죠.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당장 급한 불은 끄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크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단기 대책도 그렇고 중장기 대책도 그렇고 별 실속이 없는 내용들이 오늘 쭉 나열됐다는 얘기인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좀 우리 뭐 대기업들은 뭐 잘 하고 있으니까 경기 외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려면 직접적으로 어떤 대책을 정부에서 내놓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정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대중소기업 동반 수출 얘기도 많이 했고요. 또 이번 대책에 보면은 공공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또 현지에 있는 기업들하고 협력을 해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새로운 어떤 수출선을 돌파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중소기업들은 하여튼 뭐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정부가 이제 뭐 여차하면은 또 무슨 센터를 만들어서 예. 대책을 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코트라에 가보면은 데스크가 많거든요. 예. 뭐 데스크 앞에 한 명 앉아 있고, 그러고도 데스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들 하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보여주기식 행정이지. 그렇죠.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지금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반도체가 무려 거의 25%나 지금 뭐 수출이 둔화되고 있고 예. 또 중국으로 나가던 수출이 지난 3개월 사이에 두 자릿수로 악화되고 있어서 이게 조금만 더 지속되면 예. 우리나라 올해 수출에 예. 상당한 그 부정적 요인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들한테 이 수출이 뭐 지금 현재 뭐 예. 기업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예. 기업들이 꼭 필요한 게 뭔가를 좀 더 자세히 봐야 되지 그렇죠. 않나 싶습니다. 지금 쭉 나와 있는 거 보면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한두 가지 더 얹은 셈이지 그렇죠. 예. 뭐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수출이 크게 늘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별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정부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닐 텐데 대책을 이렇게 아시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미중 통상 마찰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또 그게 또 좋은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교수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하대 정인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MWC에 특별 취재팀을 보내면서 보여온 취재하고 직접 거기서 촬영한 영상들을 저도 방송을 통해서 계속 봤습니다. 참 가보고 싶더군요. 참 새로운 것들이 얼마나 저렇게 다양하고 많은지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이제 공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공감을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 오늘 또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 있던 3명의 기자 중에 2명의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고요. 또 몇 차례 걸쳐서 전적으로 해설을 계속해 주셨던 MWC에 대해서 중앙대 위정현 교수님도 오늘 또 마지막으로 또 모셨습니다. 자,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잘 다녀오십니까 두 분? 자, 정 기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MWC 얘기는 많이 들으셨는데 이 행사가 그냥
정확하게 뭔지는 또 이해하시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행사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제 MWC라는 거는 원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약자입니다. 이제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로서 뭐 이동통신 기기나 관련 통신 기술을 전시하는 그런 전시회인데 주로 모바일 쪽으로. 네, 이번에는 이름을 이 모바일을 강조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풀네임이 아니라 MWC라는 약자로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게 공식 이름이 네. 그랬다는 거죠? 네, 이렇게 바꾸기로 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이제 그 최근에는 MWC가 단순한 모바일만 전시하는 전시회가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는 모바일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올해 전시회에서도 모바일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같은 좀 새로운 그런 기술들도 같이 전시가 됐습니다. 좀 그래서 이 MWC를 이제 단순히 이제 모바일로만 국한되는 거는 이제 아니라고 이제 업계에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CES도 비슷한 느낌이 많이 난다고 그때 우 기자 지난번에 가셨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제 기억이 맞습니다. 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대세가 MWC도 그렇고 CES도 그렇고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이렇게 접목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이 행사 자체가. 네, 뭐 연결고리 자체가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 뭐 우리 몸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뇌 같은 역할을 했는데 사실 이게 모든 게 다 초연결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사실 이제 더 이상 뇌가 아니라 그렇죠. 뭐 다른 게 뇌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최 측에서는 이제 모바일에 국한되는 것보다 이제 범위를 넓혀보자 하는 얘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우영주 기자도 초연결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그게 마침 이번에 주제 중에 들어가는 멘트 중에 그 초연결이 들어가더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CES도 그렇고 이번 MWC도 그렇고 그렇게 좀 같이 보면 결국은 플랫폼이 뭐냐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흐름은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CES도 이제 MWC도 결국에는 융합의 시대를 그대 반영하는. 그렇죠. 결국에는 융합 시대라는 것은 서로 다른 어떤 모듈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결합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어떤 삶과 사회, 어떤 경제 이 모든 것들이 이질적인 분야가 융합되는 그런 점에서 이제 모바일은 모바일로 끝나지 않고. 예를 들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결합돼서 융합 시대로 나가는. 근데 반대로 이제 융합 시대라고 그러면 결국은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왜 그렇죠? 과거에는 자기 분야만 잘하면 됐거든요. 통신은 통신, 예를 들어서 뭐 이 플랫폼에서는 플랫폼, 또는 컨텐츠에서는 컨텐츠 이것만 잘하면 되고 심지어는 자동차는 미케닉, 즉 기계적인 부분만 잘하면 되는. 됐는데 이제는 이제 자동차가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컨텐츠를 탑재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가 컨텐츠를 생각해야 되고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를 생각해야 되고 근데 디스플레이를 잘하는 데를 어딘가 보니까 삼성이 이미 있는 거고 이런 굉장히 이제 기업은 어려운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이러면 이제 이를테면 앞으로 뭐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는 자동차 회사, 가전 회사, 반도체 회사 이런 게 없고 이것저것 다 잘하는 회사들이 생존할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전통적인 어떤 산업의 카테고리는 이제 붕괴하게 되는. 그럼 결국에는 자동차라고 부르지 않고 뭐 모빌리티 플랫폼 이렇게도 부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카카오 같은 회사가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현대차하고 카카오가 경쟁하는 이런 구조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예, 그 말씀을 하시니까 미국에서 대학생들인가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그 뭐죠? 그 자동차 회사, 그 GM이나 포드 같은 자동차 회사의 대항마가 누구냐, 라이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구글하고 뭐 페이스북을 얘기했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랑은 생각이 많이 다른 거죠. 이 부분을 아마 현장에서 직접 보셨으니까 우 기자한테 먼저 좀 물어볼까요? 네. 저희가 사실 가장 많이 들었던 건 5G 얘기였거든요. 결국 그런 것들이 이렇게 융합되고 이런 데 있어서 5G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각 통신사들마다 5G를 이제 전면으로 내세워서 우리의 5G 기술은 이거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좀 나아지게 할 수 있다. 이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한 예로 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의료기술 산업 같은 게 큰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도 영상 보였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원격 진료가 가능하고요. 뭐 일본 그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이 기존에 지금 현재 저희 LTE라고 부르죠. 4G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딜레이가 있는데 그 딜레이 없이 5G로 뇌 수술을 하면은 전문의가 예를 들어서 해외 출장에 갔어도 그 집도의가 직접 수술을 하고 있으면은 바로바로 보고 첨언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제 실질적인 기술들을 좀 내놨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방송 산업에 대해서 연구한 이제 통신사가 있었는데 스페인 통신사였었는데 저희가 보통 이렇게 중계를 나가면은
뭐 앵커께서도 뭐 우영준 기자 지금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약간의 딜레이가 있으면서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하는 이런 뭐 방송 화면들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죠?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중계 장비도 예. 필요한데 예. 가방 하나만 있으면은 야. 바로 이제 UHD 수준으로 바로 연결도 되고 하는 것도 보였고 예. 네, 응급 의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요. 이제 많이 내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5G가 도입되면은 그러니까요. 많은 변화를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5G 기술에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융합되는 거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AR이나 뭐 그 VR 같은 거 이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처럼 5G 기술이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기술이 조금 더 훨씬 더 진화하는 거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정 기자 많이 보셨다고요. 네, 저도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이 5G 통신이라는 그런 특징을 잘 살린 서비스들이 정말 많이 공개가 됐구나라는 것을 많이 체감했습니다. 이제 5G 통신의 그런 특징이라 하면은 기존 4G 그 LTE 때보다 속도가 20배 빨라지고 글쎄요. 또 네트워크 응답 지연 속도가 10분의 1로 단축된다. 이런 초저지연, 초고속 뭐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걸 반영한 뭐 로봇이 제조를 하는 뭐 결함 없이 빠르게 제조를 하는 제조 로봇도 공개가 됐고 또 이와 함께 그 바리스타 로봇이라고 해서 로봇이 음료를 직접 제조하는 그런 로봇도 산업적으로는 이제 로봇이 많이 공개가 됐고 예. 또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하기에는 사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이 좀 가장 와닿는다고 그렇죠. 와닿는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가상현실 기기를 끼고 이거 안경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예. 뭐 야구 경기를 하는데 정말 직접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뭐 이런 게임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뭐 무대 위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내 바로 앞에서 생생하게 공연을 하는 듯한 네. 뭐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이돌 좋아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겠네요. 예, 우 기자. 네, 이제 그게 뭐 MR이라고 보통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MR이요? 네, 이제 서로 혼합됐다, 뭐 믹스처라고 해가지고 M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홀로렌즈가 이제 뭐 국내 여러 매체에서도 좀 다루긴 했지만 홀로렌즈라고요? 네, 홀로렌즈 이제 2세대 버전이 나왔는데 그 해외에서는 그게 가장 관심을 받았습니다. 뭐 기다리는데 2시간 정도 그 보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2시간 정도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네. 그게 이제 어떤 기술인가 해서 저도 이제 기다려서 보니 일단 쓰면은 뭐 보통 저희가 이제 영화를 비유를 하자면 아이언맨을 크게 이제 비유를 하는데 실제 화면이 이제 없이 그냥 가상 공간에서도 눈앞에 이제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터치로 누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 건설 산업군이나 아니면은 뭐 공장 노동자나 그러게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거기서는 의사분이 직접 설명을 해주셨는데 직접 환자의 상태가 그 환자가 바로 옆에 있지 않더라도 가상 공간에 환자가 그대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뭐 병원 진료 기록이나 이런 것들도 5G를 이용해가지고 더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주고도 해서 그 외신에 큰 반응, 좋은 반응을 그러니까요. 얻었고요. 2시간이나 기다려서 취재해달라고 해도 2시간 기다린다고 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네. 이렇게 좀 몇 가지 꼭 국내 업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그 글로벌 회사들이 만들어낸 5G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기술 얘기들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그럼 이 5G 기술을 당장 이번 달에 상용한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서비스를 이 5G가 접목된 기술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또 빠른 거는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건 아니고 이번에 이제 특히 통신 장비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삼성전자 못지않게 화웨이가 중국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이제 화웨이가 이제 미중 무역 마찰 때문에 미국의 집중적인 견제를 좀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기술력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글로벌 어떤 바이어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게 이번에 새롭게 어떤 입증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입증이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통신 장비나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하드웨어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이제 그 반도체와 좀 다른 점이 있죠. 우리가요? 예, 그래서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그 위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5G라는 고속도로에 달리는 어떤 차량들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이제 뭐 이제 기자님들도 우 기자인가요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IT에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불렀던 어떤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이 그런 어떤 5G 위의 서비스라든지 기술 개발을 아주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우리에게서 상당히 경각심을 주고 있는 그런 어떤 이번에 어떤 행사였습니다. 그 우리가 그거 못하는 건 규제 때문인 거죠? 규제도 상당히 큰 영향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의료 빅데이터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지금 그 장애물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병원과 병원 간의 그 데이터, 개인 데이터를 결합할 수 없고 심지어 이제 빅데이터에서 놀라운 사실은 정부 기관 간 예를 들면 정보통신부의 어떤 산하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결합을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규제 때문에. 이런 어떤 굉장히 놀라운 어떤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이제 다음 어떤 융합의 시대에 가는 데 있어서 단지 이제 고속도로만 깔아놓고 그 위에 어떤 차가 달릴 것인가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참 우리가 처음부터 잘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결국 유지를 못하는 거 보면은 뭔가 좀 근본적으로 좀 우리가 뒤집어봐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 얘기를 좀 잠깐 했는데 우리 정 기자한테 하나만 좀 이 기업들 관련해서는 더 여쭤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스타트업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아시겠지만은 대기업들에 비해서 스타트업은 돈도 별로 없고 인원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로 좀 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번에 우리 스타트업들이 좀 굉장히 눈에 띄는 기업들이 좀 있었다고요? 네, 일단 참여 업체 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MWC에 참가한 업체가 총 211곳이 참가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네, 그중에서 7곳이 대기업이었고 1곳이 중견기업이었고 나머지가 다 이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지난해에 비해서 40곳 넘게 또 참가 수가 더 늘었는데요. 좋네요. 네, 제가 이제 그래서 10곳 정도를 다 돌아보지 못하고 10곳 정도를 돌아봤는데 이제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만 7년 동안 개발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뭐 사람의 그 목소리나 감정을 인식해서 뭐 춤을 춘다거나 뭐 인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로봇이었는데 그게 가장 인상이 깊었고 또 하나는 이제 증강현실 렌즈를 개발하는 업체를 만났는데 그 안경만 쓰면은 그 안경 안에 증강현실 렌즈가 있어서 뭐 그 렌즈를 통해서 뭐 음식 조리법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번역 결과를 본다거나 이렇게 좀 쉽게 증강현실이 안경 하나만으로 이렇게 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업체도 좀 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셰프들 먹고 살기 정말 힘들어서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정 기자한테 굳이 중소 스타트업들 얘기를 여쭤본 것 중에 하나는 그거거든요. 이 5G 기술이라는 거는 물론 대기업들이 많이 연구개발 투자해서 이렇게 발전시킨 기술이긴 합니다만 이거를 응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꼭 대기업만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스타트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사실 대기업들과의 이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약간 눌려 있는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기술이 이제 한참 펼칠 때가 됐을 때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도 이번에는 뭔가 좀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도 될지 싶어서요. 근데 그 이슈가 나오면 결국에는 이제 스타트업의 생태계하고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는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되었고 이제 극복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결국 최근에는 보면 어떤 규제 이슈도 있습니다만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우리가 IT 강국이 될 수 있던 어떤 저력 자체가 스타트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가지고 경쟁하던 그런 정글과 같은 생태계가 있었는데 IMF 이후 직후죠. 그러니까 2000년대 전후죠. 전후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생태계가 거의 망가져 있다는 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5G가 과연 그럴 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지금 어떤 벤처들이나 스타트업들의 생태계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맨날 그 실리콘밸리 얘기하는데 왜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렇게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부흥을 하고 있는지 반면에 우리는 뭐 개개인의 어떤 인재들 차원에서 봤을 때는 모자란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잘 안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근본적으로 좀 뜯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조금 다시 좀 미시적인 얘기 하나 가보겠습니다. 우 기자. 예. 뭐 우 기자도 거기서 리포트를 했습니다만 폴더블 폰이 하여간 제일 화제 중에 하나였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앞서 삼성전자가 미리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를 했고 이번 MWC에서는 화웨이가 공개를 하면서 사실 외형적으로 스마트폰에 가장 큰 변화를 줬던 거는 폴더블 폰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사실 만져보고 싶어서 전 시간에 제일 먼저 갔어요. 근데 유리관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이거 못 만져놓게 해가서 무슨 모나리자도 아닌데 그렇게 네, 거의 모나리자처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사진 찍느라 바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만 찍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자한테 이거를 왜 가려놨냐 둘 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외부 기술 유출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일각 외신에서는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좀 주름이 생겼다 화면에. 맞아, 그거 저희도 영상 돌아다녔습니다. 네, 뭐 그래서 못 만지게 했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공식적인 답변은 기술 유출 때문에
직접 만져보지는 못하게 했다. 뭐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화웨이 얘기였는데요. 네. 아까 화웨이도 이번에 폴더블 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잠깐 뭐 그렇게 우그러지는 현상이 있었다는 말씀도 잠깐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상당히 현장에서는 인기였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뭐 그럴 만한 이유가요. 지난 1월에 CES에 다녀왔을 때 그 화웨이 부스가 사실 그렇게 크게 차리거나 새로운 신제품을 내놓지 않았어요. 뭐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화웨이가 어느 정도 눈치를 본 것도 있겠고요. 뭐 두 번째로는 그때 CES 갔을 때 들었던 얘기는 많은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서 비자를 안 내줘가지고 CES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화웨이는 이번 MWC가 이제 유럽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좀 대대적으로 대대적으로 해서 이미 뭐 기자회견을 거의 3일 연속으로 계속했고요. 처음에 뭐 메이트 그 폴더블 폰도 했었고, 뭐 두 번째로는 통신 장비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화웨이가 사실 이번 MWC는 화웨이로 시작해서 화웨이로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웨이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현장에서 기분이 어떻든가요? 뭐 사실 예전에는 중국 업체가 뭐 제가 2년 전에도 MWC를 다녀왔지만 기존에 저가 폰으로 이제 저가 정책을 써서 많이 보급하는 데 힘썼다면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프리미엄 이미지를 좀 갖고 싶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왜냐면은 폴더블 폰만 해도 삼성이 220만 원대, 또 화웨이 같은 경우는 270만 원대로 더 비싸거든요, 화웨이가. 더군다나 이게 기술 자체가 삼성이랑 크게 차이가 나냐, 사실 내부를 더 뜯어봐야지 알겠지만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 카메라도 이제 저희가 보통 빨간색 딱지라고 표현하죠. 라이카라는 독일의 아주 고급 카메라 렌즈를 탑재해서 우리는 이제 저가 폰이 아니라 프리미엄이다. 삼성전자와 이렇게 맞붙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강한 자신감을 보였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뭐 라이카 렌즈 쓴다고 그래서 뭐 갑자기 프리미엄 폰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 정도로 좋은 어떤 부품들을 넣어서 맞습니다. 공을 들인다라는 걸 예. 자꾸 보여주겠다 그런 네. 의도겠군요. 그러니까 삼성폰에 비해서 가격도 비싸고 뭐 모양도 약간 좀 덜 빠졌다는 표현도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굳이 공개를 한 게 그런 예. 이유인 것 같고 아무래도 이번에 5G 스마트폰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정 기자가 그 부분 취재했죠. 어땠어요? 보니까 볼만 우리 기존에는 현재 우리 4G 폰들이랑 뭐 외관상으로 차이가 꽤 많습니까? 네, 외관상으로는 사실 차이가 뭐 폴더블 폰처럼 접히는 핸드폰이 아니라면 외관상으로 차이는 없는데 이번에 이제 삼성, LG, 뭐 샤오미, 화웨이 모두 5G 통신을 지원하는 5G 전용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5G 통신 기술이 뭐 깔렸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없었던 것은 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만 있고 단말기가 아직 그렇죠. 안 나온 거군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조만간 이제 4월쯤 출시가 될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5G 통신 단말기까지 소비자들이 얻게 되면 이제 진정으로 이제 5G를 그렇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게요. 네. 교수님, 지금 저희가 폴더블 폰 얘기도 하고 5G 기술이 이제 적용된 폰 얘기도 좀 하고 했는데, 근데 예전에 2007년도에 아이폰 나왔을 때 그런 혁신성, 그런 뭔가 세상의 그런 확 바뀌는 거, 폴더블 폰이 그런 정도의 맛은 아직은 못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혁신의 과정에서 보면 결국에는 단절적인 또는 파괴적인 혁신 예. 이렇게까지는 이번 이제 폴더블 폰이 이르지 못하고 약간의 이제 기존 폰의 변형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게 한계인가요, 일종의? 근데 이제 제품의 혁신의 주기 라이프 사이클에서 본다면 현재 이제 스마트폰은 성숙기에 접어들었는데 그걸 이제 새로운 또 혁신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폴더블뿐만 아니라 그 전에 구글이 했던 게 모듈 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LG도 시도를 했었는데 부품을 몇 개를 카메라 모듈이라는 걸 조립하듯이 하는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새로운 혁신을 시도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하나 완성형 통합형 모듈이라고 부릅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모듈을 자유롭게 소비자들이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혁신을 했는데 뭐 구글도 LG도 실패를 했던 거죠. 이번에 이제 폴더블 폰도 그런 시도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이제 MWC 이제 19 같은 경우는 돌이켜 볼 때 2007년 역시 스티브 잡스는 위대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단지 이제 하드웨어적인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생태계 그리고 전체 생태계 시스템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생태계 특히 음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습니다만 기존의 이제 음원들을 어떻게 스마트폰에 연결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획을 했던 결국에는 거인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스티브 잡스가 뭐 일설이야 뭐 성격이 아주 못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켜서 올해 이제 어떤 MWC에서 보이는 그런 일종의 한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역시 스티브 잡스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라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그 사람 밑에서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승질이 못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결과물, 그분 사후에 우리 지금 세계인들이 좀 누리고 있는 그 결과물을 보면은 좀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자들한테 먼저 한 말씀씩 듣겠는데요. 우리 우 기자 먼저 할까요? 네. 2번을 좀 갔다 왔다고 우 기자가 말씀을 하셔서 네. 느끼는 바가 어쨌든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번에 끝나는 데면 어떤 게 생각이 좀 들던가요? 뭐 우선 이동통신사 중에는 이제 KT가 제일 먼저 이달 말에 5G를 상용화하지 않습니까? 뭐 우선 고속도로 앞서 교수님이 잘 표현해 주셨는데 고속도로는 우리가 먼저 깔았지만 그 위에 이제 좋은 스포츠카를 얹을 거냐 아니면 경운기를 현재까지 타고 다니는 것처럼 경운기를 끌 거냐 뭐 이런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스마트폰 처음에 나왔을 때도 사실 뭐 큰 변화와 이제 혁신을 가져올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처음 스마트폰만 해도 그냥 전화하고 문자 더 잘 되고 음악 듣고 하는 게 전부 다였거든요. 근데 현재는 뭐 카카오톡부터 시작해서 택시도 부르죠, 뭐 지도도 보죠, 내비게이션도 다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5G도 일단 먼저 깔아놓으면은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소프트웨어들은 사실 남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깊습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고속도로 가는 데에만 집중돼 있다면 어느 정도 이제 규제가 막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갈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하루빨리 좀 규제가 많이 풀려서 우리도 그 같은 대열에 선상선화해서 경쟁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예, 현장 갔다 온 보람이 있네요. 네. 참 그렇게 큰 틀에서 숲 안에서 나무들만 본 게 아니라 숲 밖에서 전체 숲을 봤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아주 좋은 말씀이셨어요. 자, 이번에 우리 정 기자는 또 어떤 걸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앞서 이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업체 관계자들의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는데 그 업체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정부는 좀 한정된 예산으로 한정된 인력으로 좀 부스를 꾸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뭐 프랑스나 이스라엘 업체 스타트업 뭐 중소기업 업체 부스를 꾸리는 거 보면은 좀 그 한 업체가 돋보일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고 또 뭐 통일된 컨셉 좀 딱 봐도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컨셉으로 좀 지원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좀 그런 면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좀 아쉬워하는 좀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좀 그 업체 참여 업체 수만 이렇게 무작정 늘릴 것이 아니라 좀 내실 있는 지원으로 좀 업체들을 돋보이게 한 업체를 돋보이게 할 수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겉에 이렇게 하는 건 잘하네요. 네. 속을 못 채워서 그렇지.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한테 이번 MWC 2019를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5G하고 결국에 이제 폴더폰 이 두 개의 어떤 키워드로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통신과 하드웨어 디바이스에서는 일정한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G도 사실은 어떤 용도로 쓰일 건가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하고 보자는 일단은 고속도로 깔고 그 다음은 생각을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기술 주도형 어떤 혁신의 느낌이 좀 강하고요. 폴더폰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아이폰 정도의 어떤 혁신적인 충격은 역시 주지 못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모색하는 단계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올해 MWC만 보면 이제 또 이제 그런 어떤 몇 가지 그런 새로운 어떤 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10년 주기로 본다면 과거 1990년대 후반에는 이런 어떤 전자전시회를 주도했던 게 일본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니 TV 옆에는 삼성은 가지도 못했고요. 그 후에 10년 후에 2008년, 9년을 보게 되면 한국의 IT 기업들이 결국에는 전 세계 시장에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좀 놀라운 혁신.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그래서 한국을 보면 IT의 미래가 보인다는 게 2000년대 바로 중반 후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0년이 지나서 이제 그 한국의 자취가 퇴색하고 있는. 그러네요. 그리고 정반대로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이런 게 등장하면서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다시 한번 재등장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 임팩트를 주고 있는 거기에서 한국 기업이 반대로 퇴색하고 있는 이런 좀 안타까운 좀 현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을 보면 정말 삼성전자하고 LG라는 두 개의 큰 봉우리가 있고 나머지 어떤 생태계는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두 개의 어떤 큰 산맥만으로는 전 세계의 IT의 흐름을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빨리 그런 어떤 생태계를 복구해야 된다는 좀 절실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급여가 대기업의 50%가 겨우 넘거든요. 우리가 중소기업에 잘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처럼 삼성전자, LG전자 말고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의 현재 이 기업 구조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MWC 2019를 집중 해부해봤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내일부터는 이제 국내 이슈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 경제 상황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